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 최영경입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3년 전에 결혼했어요. 저는 처음에 소심하고 조용한 남편을 매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번이나 데이트를 거듭하다 보니 그의 섬세한 부드러움을 알게 되었고 점차 매력을 느꼈어요. 남편은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광고회사에서 차기 사장으로 매일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사실 저도 결혼하면 시아버지 회사를 도울 계획이었어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지금 회사에 불만이 없다면 그쪽에서 계속 일하도록 해. 나와 아들을 위해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하셨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학창시절부터 입사하고 싶었던 회사이고 이곳에서의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저를 눈치채고 배려해 주셨던 것 같아요. 현 사장은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괜찮다면 나는 상관없어. 라며 남편도 저에게 불평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 시어머니만 제가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시어머니는 제 회사가 시아버지 회사의 경쟁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평생 전업주부로 살면서 일해본 경험이 없는 시어머니는 동종업계 회사는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편과 시아버지의 적이 되다니 말도 안 돼. 너는 며느리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사실 시아버지 회사보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코딱지만한데도 말이죠. 제 말은 들어주지 않는 시어머니에 대해 최근에는 이해받기를 포기했어요. 시부모님과는 연말 연시나 추석 때만 만나기에 저 자신도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과 다름없이 다정했고 저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운명을 크게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퇴근하고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미터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무거운지 천천히 걷고 계셨어요. 어머님, 장 보셨어요? 제가 집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인적이 드문 길이라 저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어머, 잘 됐네. 고마워. 라고 말하며 차에 올라탔어요. 하지만 차가 출발한 지 5분 정도 지나자 시어머니는 조수석에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잠깐, 조금만 더 속도 낼 수 없어? 이렇게 느리게 가서 오늘 중에 집에 도착이나 하겠어? 좁은 골목길이라 평소보다 더 느리게 달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짜증 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차가 큰 길로 나가는 순간 시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이리 줘봐. 내가 하는 게 몇 배는 낫겠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핸들을 잡고 있던 제 손을 치우고 갑자기 핸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렸어요. 잠깐만요. 뭐 하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제 말은 듣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계속 핸들을 만졌어요. 그때 중앙선을 넘어간 우리 차 바로 앞에 대형 트럭이 보였어요. 큰일이다. 그렇게 생각한 다음 쿵 하고 큰 충격이 느껴졌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눈을 떠보니 제 눈에는 새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저는 여기가 병원이라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제 오른쪽 다리가 없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뭐야? 내 오른발 어디 갔어? 이해할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는 저에게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어요. 다리 손상이 심하고 출혈이 많아 절단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당분간 입원해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오른쪽 다리를 절단? 그럼 앞으로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야 하는 건가? 일과 집안일은 어떻게 하지? 머릿속이 뒤죽박죽되어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팔 골절이 전부라 곧 퇴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남편은 제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우리 엄마가 정말 미안해. 자책감에 사로잡혀 울고 있는 남편을 보고 저는 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면 분명 남편은 자신을 더 몰아붙일 사람이었거든요. 괜찮아. 내 일은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집안일도 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남편을 격려하며 최대한 담담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은 몇 번이고 저에게 사과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병실로 시부모님이 오셨어요. 며느라, 집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다니.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가 조금만 더 빨리 반응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저를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도 이번만큼은 정말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며느리만 괜찮다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어떨까? 휠체어 생활에 익숙해질 때까지만이라도 좋아.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해. 시아버지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기분은 좋지만 저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침묵하고 있을 때 시부모님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이건 보상이야. 다들 조금이라도 힘이 돼주고 싶어 해. 휠체어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생활이 분명 힘들 거야. 알겠어. 폐를 끼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게. 동거를 시작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 저는 휠체어 생활에 많이 익숙해졌어요. 시어머니도 사고 전과는 달리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일 때문에 집에 없을 때면 시어머니가 저를 돌봐주셨어요. 휠체어 생활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이고 쇼핑에 데려가 주기도 하고 산책을 시켜주기도 하고 시어머니는 매일 저를 따라다니며 신경 써주셨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지금은 감사할 따름이지요. 하지만 나중에 저는 이 평온함이 허상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3개월 동안 해외에 출장을 가야 해.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해외지사 책임자가 병에 걸려서 사장인 시아버지가 직접 가야 할 상황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없는 동안 회사도 집도 다 잘 부탁한다.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고는 훌쩍 해외로 떠났어요. 다정다감한 시아버지를 당분간 못 보는 게 아쉬웠지만 완전히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주고 있던 저는 특별히 아무 걱정도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떠난 다음 날 저는 아침에 평소처럼 일어나서 세수하려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어라, 세안제가 선반 위에 올려져 있네. 평소에는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도 잡을 수 있도록 제 세안제는 낮은 곳에 놓아두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세면대 제일 위쪽 선반에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화장실 청소할 때 치운 건가? 저는 휠체어를 타고 거실에 있는 시어머니에게로 향했어요. 어머님, 세안제가 손이 안 닿아서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나를 이용할 거야? 가끔은 알아서 좀 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저도 직접 하고 싶은데 항상 있던 곳에 세안제가 없어서요. 지금까지는 남편 때문에 잘해준 거지.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그달이 너가 운전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자업자득 아니야? 우리가 돌봐줄 이유가 없잖아. 그런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 오해하지 마. 나는 처음부터 네가 싫었어. 시집 왔으면 시댁에 도움이 되어야 마땅한데 시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경쟁사에서 일하다니 너는 배신자야. 그건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제가 일하는 데는 비교도 안 되게 작은데요. 시끄러워. 도대체 다들 왜 며느리를 감싸주는 거야? 어쨌든 지금 이 집에는 네 편이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소리치고 시어머니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앉아있던 소파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친절하게 대해주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변한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그날은 한밤중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너랑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지 않으니 오늘은 친구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일방적인 메시지만 왔어요. 마음이 심란해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밤중에도 거실에서 혼자 깨어있다가 1시쯤 퇴근한 남편에게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았어요. 어머니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야. 쇼핑이나 산책까지 데려다 줬지. 휠체어 타면 무엇이든 남이 해주니까 좋네. 쇼핑 정도는 혼자 할 수 없는 거야?
아버지가 감싸주니까 계속 이용하는 거잖아. 당신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설마 남편까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나도 기분 안 좋아서 친구 집에서 묵고 올게. 그동안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깨우쳐.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갔어요.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은 일주일이 지나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연락해도 답장 한 번 오지 않았어요. 다행히 냉장고에 식재료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은 없었어요. 하지만 혼자 생활하는 것은 꽤 힘들었고 목욕이나 화장실 등 일상적인 생활도 힘들었어요. 그런 상태로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몸도 마음도 엉망진창이 됐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너무 의지한 탓일까? 저는 가능한 한 스스로 하기 위해 생활에 신경을 썼고 집안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도와줬었어요. 물론 외출할 때는 도움을 받았지만 제가 외출하는 것은 집안의 생필품을 사러 가는 정도였고 한 번도 제 맘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남편은 동거하는 걸 보상이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바뀌다니. 시어머니는 그렇다 치고 남편은 원래 동거를 싫어한 것 같진 않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남편의 태도가 급변한 것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알아보고 싶어도 저 혼자서 행동할 수는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나왔어? 아무도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가장 먼저 집에 돌아온 건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어요. 아버님, 3개월 뒤에 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랬어야 했는데 부사장이 대신하기로 했어. 일단은 해외 지사 상황을 보기 위해 일주일 정도 머물렀는데 그런데 두 사람은 어딨어? 오늘 쉬는 날 아니야?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하고 있었어요. 예정보다 훨씬 일찍 귀국할 예정이라 연락을 했는데 둘 다 연락이 안 되더라고.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폰의 전원을 끈 건가? 생각에 잠긴 제 모습을 보고 시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집도 평소보다 지저분하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엉망진창이네. 그 두 사람이 제대로 했으면 이렇지 않을 텐데. 설마 무슨 짓 당한 거야? 사실 일주일 전에 남편과 어머님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라며 나갔어요. 지금은 모두 친구 집에 머무는 것 같아요. 일주일. 며느리 혼자 장 볼 수 없었을 텐데 먹을 건 있었어? 괜찮아요. 마침 장 본 지 얼마 안 돼서 일주일 정도는 버틸 수 있었어요. 이놈들을 그냥 지금 당장 잡아와야겠군. 잠깐만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하다고? 무슨 소리야? 무례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원래 절 좋아하지 않았던 어머님이 저를 다시 싫어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사고 후 그렇게 우울해했는데 몇 달 사이에 갑자기 180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들이 충격받긴 했지. 진심으로 걱정해 준 것도 맞고. 근데 그런 아들이 갑자기 변한 게 이상하긴 하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어머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있는가 보다. 예전부터 엄마를 무서워해서 말은 잘 들었지. 한번 알아볼까? 시아버지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흥신소였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의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바로 전화한 거였죠. 집사람 친구 중에 이렇게 오래 머물게 할 친구는 없어. 분명 뭔가 있는 것 같긴 해. 아들은 회사에 가면 만날 수 있겠지만 일단은 함께 알아보지 뭐. 그렇게 저와 시아버지는 조사 결과를 기다렸어요. 그로부터 2주가 지났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안 됐어요. 아버님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났었겠다. 그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 조사 결과가 도착했어요. 며느라, 이것 좀 봐. 거기에는 충격적인 것이 들어있었어요. 3일 후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어느 장소로 향했어요. 그곳은 시아버지 회사예요. 시아버지가 도우미 한 명을 붙여주었기 때문에 시아버지의 동행 없이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제가 회사에 들어서자 현관에서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직원 한 분이 휠체어를 밀어 사장실로 안내해줬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소파에 앉은 시아버지와 마주보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여보, 어머, 아직 살아 있었구나. 하지만 안타깝네. 남편도 우리 편인 것 같아. 너 빼고 우린 다 같은 편이야. 아버님이 같은 편이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왜 여기 모인 줄 알아? 우리 가족 중에 필요 없는 인물이 있다고 해서 다 모인 거야. 그게 바로 너 아니겠어? 저는 집사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들, 너 엄마 편 아니야? 입 다물지 못해? 너희들 뭘 착각하고 있는 거야? 착각? 도대체 뭐려? 우리 가족에게 필요 없는 건 너희들이야. 네? 너희들이라니? 설마 나랑 아들을 말하는 건 아니죠? 맞아. 다른 누가 있겠어? 무슨 개떡 같은 소리예요? 왜 우리가 필요 없어요? 이유라면 너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아들, 내가 떠나기 전에 너한테 말했지. 집도 회사도 너한테 맡긴다고. 근데 넌 둘 다 포기했잖아. 게다가 회사 돈에 손 뗐더라. 그걸 어떻게 확실히 입단속 시켰는데 다 알 수 있어. 아버지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엄마한테 들켜서 약점 잡힌 거 아니야. 나한테 비밀로 하는 대신 며느리 괴롭히는데 함께 하자고 했겠지. 저도 집사람한테 그런 짓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닥쳐. 그런 하찮은 이유로 가족을 배신해. 넌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소중한 가족을 버렸어. 넌 해고야. 쓴 돈은 다 청구할 줄 알아. 잠깐만 여보. 아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실수한 거야. 작은 실수? 이런 걸 용서해 주는 게 부모 아니야? 안 그래 여보? 지금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야. 회사 돈에 손 뗀 직원을 어떻게 용서해?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이미 다 들통났어. 바람 핀 거 위자료 청구하겠어. 네? 지난 2주 동안 누구랑 함께 있었는지 다 알고 있어. 나랑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알게 된 남자 맞지? 벌써 1년째 만나고 있다며? 당신은 일만 하느라 나 같은 건 신경도 안 썼잖아. 나는 몇 년이나 참았는데 당신은 겨우 1년 한눈 판 것도 용서 못 해줘? 그건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명절에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던 거 너도 알잖아. 게다가 이제 아들한테 자리 물려주고 여기저기 다니며 함께 노후를 보내려고 했었어. 그런데 잠깐만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이혼만은. 아니 이제 안 돼? 불륜만으로도 끔찍한데 며느리를 경멸했잖아. 몸도 성취하는데 몇 주 동안이나 혼자 방치하다니.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그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겠어? 이거 다 꿈이야. 꿈.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일어서서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당신은 날 용서해 줄 거지? 나는 그런 짓 하고 싶지 않았어. 게다가 당신은 내가 필요하잖아. 아니, 또다시 날 배신할지도 모르잖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아버님 회사에서 일하기로 했어. 장애인 전용 기숙사도 있다는데 그냥 나랑 이혼해줘. 제가 말하자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니, 싫어. 제발 용서해 줘.
눈물로 얼굴이 흐트러진 남편을 보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장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애끓는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그 후 저와 남편은 무사히 이혼이 성립됐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거부했지만 회사 돈을 횡령하고 저를 방치한 탓에 이혼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다리가 불편한 저를 장기간 방치한 것은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왜 내가 돈 줘야 하냐? 라고 소리쳤지만 변호사가 체포되지 않은 걸로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해서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남편은 횡령한 돈, 시어머니는 불륜에 대한 위자료가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이 필요했어요. 그 결과 두 사람은 빚지게 되었고 지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 낡은 아파트에 두 사람이 같이 살면서 매일 서로를 탓하며 욕하고 있다네요. 남편과 이혼한 뒤에도 저는 시아버지와 친자식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는 좀 더 저를 위한 제 인생을 즐기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안면동 정맥 기형이라는 병을 알고 계세요? 저는 선천적으로 이 병으로 얼굴 중앙에 큰 혹 같은 것이 있어요. 이 병은 본래 다른 역할을 하는 동맥과 정맥이 어떤 원인으로 연결되어 서로 피가 흐르면서 그 부위에 큰 핏덩어리가 생기는 선천성 질환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수차례 수술을 반복하며 그때마다 얼굴이 변형되어 학창 시절, 특히 초등학교 시절에는 같은 반 남학생들에게 심한 놀림을 받기도 했어요. 아무리 애써도 숨길 수 없는 이 얼굴 질환에 저는 심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이대로라면 결혼은커녕 연애도 한 번 못 해보고 평생을 살게 될 것이고 이런 못생긴 모습을 사랑해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저는 자신에 대해 전혀 자신감이 없는 자타공인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병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말을 들었던 것도 이유이지만 제겐 가족이라는 존재가 가장 콤플렉스를 자극했어요. 왜냐하면 언니는 쌍꺼풀에 긴 속눈썹 그리고 예쁜 코, 마치 인형처럼 예쁘다며 칭찬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도 그런 언니가 자랑스러웠는지 언니에게 새 옷과 신발, 머리핀도 자주 사주셨어요. 반면 병으로 얼굴이 못생긴 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며 언니와 저를 차별하셨어요. 하지만 언니는 제 병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평범하게 대해줬고 자신이 받은 장난감이나 머리핀을 저한테 준 적도 있고 제 얼굴에 대해 뭐라고 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며 쫓아주는 등 항상 제 편이 돼줬어요. 그런 언니의 존재가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었고 지금도 사랑하지만 부모님의 애정은 항상 언니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저한테는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언니가 시험에서 70점대를 받아도 어머니는 이렇게까지 봤다니 대단해.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정말 엄마의 자랑이야. 라고 칭찬하지만 제가 아무리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도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지 않니? 요즘은 머리가 조금 모자라더라도 외모와 사교성으로 어떻게든 되는 세상이야. 너는 얼굴이 그래서 앞으로 살기가 힘들겠다. 라며 외모를 비하할 뿐 제 노력을 인정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밖에도 제가 예쁜 원피스를 발견했다고 하면 언니한테는 어울리겠지만 네 얼굴에는 어울리지 않아. 웃음거리만 될 테니까 안 입는 게 좋아. 또 제가 화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제 용돈으로 화장품을 샀을 때도 화장으로 가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 시간 낭비야. 라고 말하곤 했어요. 언니와 비교하며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바람에 점점 자신감이 없어져 갔어요. 그런 부모님의 태도에 언니도 몇 번이나 저를 위해 그러지 말라고 말해줬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아 정말 이 집에는 내가 있을 자리는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생이 되어서는 놀림받는 게 줄어들긴 했지만 제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굴을 찌푸리는 남학생도 있었고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멀리서 수군거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벌칙의 상대가 된 것이에요. 예전에는 게임에 진 사람이 반 친구들에게 고백을 하는 것이 벌칙이었는데 저는 그 벌칙의 대상이 되곤 했어요. 물론 진심이 아닌 벌칙으로 하는 말인 걸 알기에 거절하면 저 괴물녀한테 차였어. 그냥 벌칙인데 신나서 거절하는 거 아니야? 못생긴 게. 라며 놀림감이 되었어요. 나중에는 저도 화도 내고 그딴 장난치지 말라고도 했지만 내 얼굴이 죄지. 그냥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불쾌할 테니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며 점점 더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또래 남자들에게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는 초중고 시절이었지만 단 한 번 같은 반 남학생을 좋아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같은 반 남자애가 제 얼굴을 놀리거나 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주었고 매일 아침 안녕. 이라고 인사를 해주는 남자애였어요. 특별히 저에게 호감의 표시를 하거나 한 건 아니지만 놀림만 받던 저는 상냥한 인사만으로도 호감이 생겼고 자연스레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딱히 사귀고 싶은 건 아니었고 그냥 이대로 기분 좋은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남자애를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언니에게 말했더니 마음만이라도 전해보는 게 어때? 그 말을 듣고 많은 고민하다 제 마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의 책상 안에 마음을 담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학교에 가니 반 분위기가 이상해요. 뭐랄까, 술렁거리고 있다고 할까나.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찝찝해하고 있는데 저보다 먼저 등교한 그 남자애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 편지 내 책상 안에 넣은 거 너야? 그렇게 말하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머리 위에서 찌익 하고 무언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 직후에 찢어진 편지 조각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이것 때문에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면 어쩔 거야? 그냥 인사 좀 한 거 가지고 착각이 심한 거 아니야? 미안해. 기분 나쁘게 하려던 건 아니야. 그렇게 말하자 반이 어수선해지며 다들 저에게 삿대질했고 저는 그대로 기억이 끊기며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집에 와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그대로 학교를 빠져나와 집으로 온 것 같았어요. 그 이후 저는 학교에 갈 자신이 없었고 그대로 무단결석을 하게 되었어요. 제 얘기를 들은 부모님은 제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너가 먼저 민폐 끼친 거니까 사과해야지. 라며 모든 게 제 탓이라고 하셨어요. 억지로 저를 학교에 보내려고 했지만 도저히 몸이 움직이지 않아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그대로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은둔 생활 후 언니는 제가 걱정돼서 여러 번 말동무가 돼주었지만 부모님은 매일 아침 제 방 앞에서 욕을 하거나 억지로 방에 들어와 잔소리만 늘어놓으셨어요. 불효자라느니 너 같은 애를 낳지 말았어야 했다느니 이런 말들을 들으며 왜 제가 살아가야 하는지 하루하루가 절망이었어요. 그런 저를 걱정된 언니가 외할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한 모양인지 다음날 집으로 오셔서 부모님께 크게 화내셨어요. 우리가 알아서 돌볼게. 라며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삶의 희망을 잃고 매일 극단적인 생각을 했지만 조부모님과 언니의 응원 덕에 조금씩 회복되어 갔어요. 그치만 이성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요즘은 결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대야.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지 꼭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 못된 남자는 잊어버려. 그런 놈을 계속 떠올리는 시간이 아깝다. 우리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너는 아직 미래가 창창하잖아. 피부가 어쩜 그리 좋아. 눈도 크고 눈동자도 이쁘네. 저를 항상 칭찬해 주셨어요. 그렇게 3년 정도 지났을 때 뭔가 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긴 저는 우선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취득했어요.
그 후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을 찾아 열심히 일해 저축도 조금씩 했어요. 남들이 밖에서 일하는 월급보다는 적었지만 집에만 틀어박혀 아무것도 안 하던 나날들을 생각하면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얼굴에 대한 콤플렉스는 여전해서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조부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조부모님 댁에 온 이후 전화 한 통도 없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며 쭈뼛쭈뼛거리며 오시더니 아버지가 이 남자랑 혼인신고해. 의료법인재단 대표의 아들이야. 사정이 있어서 좀처럼 결혼 상대를 찾지 못했다네. 근데 너랑 같이 살겠대. 정말 잘된 일 아니야? 집도 부자인데다가 너랑 같이 살겠다는 거 보면 마음도 착한 것 같고 말이야. 다짜고짜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라고 결정하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장인어른,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얼굴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같이 살겠다는 남자와 산다면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그러면서 저에게 인적사항이 적힌 종이를 하나 주셨어요. 남자의 얼굴은 앞머리를 길게 길러 얼굴을 반쯤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통통한 체격과 얼굴의 윤곽은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도 문제가 있어서 결혼시키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니면 특이한 것을 좋아하는 괴짜이거나. 다만 거절한다고 해도 이미 남자 쪽 집과 이야기가 다 되었을 거고 부잣집과 사돈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도망치고 피한다면 조부모님께도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았고 저는 조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결심했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러지 않아도 돼. 이런 헛소리는 한 귀로 흘려버려. 할아버지, 할머니. 그동안 희망도 없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패기치고 싶지 않고 이 결혼은 하기로 할게요. 아빠 말대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울면서 말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훗날 그 남자와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제 운명을 바꾸는 만남이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머리카락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피부가 거칠고 목소리도 작아서 솔직히 무슨 말을 하는지 반도 못 알아들었어요. 제 얼굴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제가 무슨 질문을 해도 모두 단답으로만 대답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랑 같이 살 수 있을까? 얼굴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상적인 대화도 못하겠는데? 라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제 처지에 이것저것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양가 부모님은 결혼시키는 걸 이미 결정한 듯 한 분위기였고 실은 티도 내지 못하고 결국은 물 흐르듯이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역시 부잣집답게 신혼집으로 비싼 아파트를 구해주셨고 가구도 가전제품도 모두 명품 브랜드였어요. 하지만 신혼집에 들어온 첫날 도무지 대화가 없었어요. 내가 보이긴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갑했어요. 하지만 계속 침묵하는 것도 힘들어서 뭔가 화제가 없을까 싶어. 저기요. 왜 저와 살겠다고 하신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입고 있던 셔츠를 벗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행동에 무슨 상황이지? 하고 당황하고 있는데 그의 피부가 빨갛게 짓무른 것처럼 되어 있는 게 보였어요. 건선이라는 피부병을 앓고 있어요. 전염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외모가 이렇다 보니 만나주는 여자도 없고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여자 만나본 적도 없는데 성병이라는 누명도 써보기도 하고 생긴 것도 못생기고 부모님도 저와 같이 살고 싶지 않아서 아마도 결혼시켜서 내보내려고 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옷을 갈아입는데 머리에도 염증이 있는 것 같았고 그걸 가리기 위해 일부러 앞머리를 기른 것 같았어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서. 앞머리를 들고 얼굴을 보여준 남편에게 제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그러자 고등학생 시절 자퇴하게 된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화를 내며 저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을 건넸어요. 자신도 힘들었을 텐데 제 이야기에 화를 내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왠지 우리 많이 닮았네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밤새도록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울고 화내고 공감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려는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의 병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보를 철저히 수집하고 식이요법이나 보조제 등 이것저것 다 시도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깨달은 건 그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특히 채소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양념과 조리법을 시도했어요. 그러자 싫어하던 채소도 먹기 시작했고 식이요법으로 조금씩 체질 개선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줄이기 위해 함께 요가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다 보니 남편의 미소가 조금씩 늘어났어요. 남편도 제 얼굴에 대해 한 번도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오히려 수줍어하면서 귀엽다, 예쁘다며 몇 번이나 칭찬해줬어요. 단 한 번, 내 얼굴 싫지 않아? 라고 물어봤을 때 전혀. 그것도 개성이고 귀엽고 좋아. 긍정적이고 해맑은 미소를 가진 여자는 또 없을 거야. 그 후 몇 년 동안 서서히 남편은 증세가 좋아졌고 체중도 줄어들며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앞머리를 자르고 나니 얼마나 잘 어울리던지. 그러던 어느 날 여보, 나랑 결혼식 올리지 않을래? 정말 싫다면 물론 안 하겠지만 나를 도와준 지인들에게 감사의 의미로라도 결혼식을 올리면 좋을 것 같아. 예전 같았으면 더러운 피부 보여주기 싫어서 결혼식은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여보 덕분에 자신감도 많이 생겼어.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결혼식을 올렸으면 좋겠어. 남편의 말에 제 마음도 흔들렸고 고민 끝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심했어요. 다만 저는 친구가 없어서 부모님과 조부모님, 언니만 불러야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3개월 남짓 남겨둔 시점에 언니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조산에 위험이 있어서 불참하게 되었고 결국 부모님과 조부모님만 참석하게 되었어요. 조부모님은 기꺼이 참석해 주셨지만 부모님은 진심으로 싫어하는 것 같았고 어쩔 수 없이 참석한다고 하셨어요. 이는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는데 전혀 좋아하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자신들의 재단 관계자나 지인들이 오기 때문에 마지못해 참가하셨어요. 하지만 양가 부모님 모두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하니까. 병 때문에 고생했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편견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와줘서 자랑스러워. 등등 하객들 앞에서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늘어놓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거기에 속은 하객들은 함께 눈물을 글썽이는 분들도 계셨고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잘 보이고 싶은 뻔뻔함에 정말 치가 떨렸어요. 남편은 이런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혼인서약서를 읽고 난 후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했어요. 저와 제 아내 모두 부모님께 학대를 받아왔어요. 아내는 언니와 비교되어 매도당하며 살아왔어요. 고등학교 때 얼굴 때문에 등교 거부했을 때도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민폐를 끼친 건 너니깐 오히려 사과해야 한다는 막말까지 들었고 저도 부모님께 피부 때문에 더럽다는 말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자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욕설을 퍼붓는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거기에는 네 피부는 보고 있으면 기분 나쁘다. 이런 더러운 애는 낳지 말았어야 했는데 등의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황급히 말리려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녹음된 걸 들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한 번에 쏟아졌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주변에서 수군거려서 얼굴을 푹 숙이고 계셨어요. 이렇게 끝이 좋지 않은 결혼식이었지만 많은 하객분이 저희를 응원해 주셨어요. 나중에 남편의 폭로는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시부모님이 대표로 있는 법인단체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단체로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병을 가진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된 것이죠. 결국 비난 여론이 크게 형성되었고 결국엔 시부모님은 대표직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시댁으로부터 결혼을 조건으로 돈을 받았던 게 들켰고 돈으로 자식 팔아먹은 파렴치한이라고 소문났어요. 진작에 그 돈은 사리사욕에 다 써버리고 남은 돈으로 주식까지 손 뗐다가 빚도 생겼다고 하네요. 3억이 넘는 빚에 저희 부부에게 뻔뻔하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래도 몇 번이나 집으로 찾아와 도와달라고 해서 도망치듯 이사하고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지금은 남편과 조용히 살고 있어요. 영화에서나 보던 운명적인 만남이란 건 정말로 있나 봅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 너무 행복하거든요. 앞으로 남편과 함께 마침표도 잘 찍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저를 챙겨주는 직원은 친절하고 일도 참 잘해요. 앞으로 이 가게를 맡기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 사위가 될 것 같네요. 얼마 전 딸한테 결혼하겠다는 말을 듣고 모두가 축하해줬거든요. 일도 순조롭고 모든 게 행복 그 자체인 나날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는 말이 많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힘든 일의 연속이었어요. 환갑을 맞이한 제 사연을 들어주세요. 당시에 저는 결혼한 지 9년, 딸은 초등학생이 되었었고 남편은 자영업으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돌아다녔기 때문에 집 겸 사무실에서 회계, 고객 연락 등 사무를 처리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 학부모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고 뭔가에 쫓기듯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하루의 시작으로 가장 먼저 일어난 제가 아침밥과 남편의 도시락을 만들어 딸을 깨우고 그 사이에 일어난 남편이 출근 준비를 했어요. 도시락 만들어놨어. 가져가. 라고 남편에게 말을 건넨 것 같은데 대답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딸이 밥 먹는 동안에 남편은 집을 나섰어요. 그때도 저는 남편을 배웅해줬는지 그마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똑같은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의 일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평소와 똑같았어요. 딸을 학교에 보내고 업무를 처리하고 간단한 식사를 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전혀 변함없는 일상이었어요. 저녁 메뉴를 고민할 시간이 되자 딸이 돌아왔어요. 오늘은 뭘 먹을까? 라는 딸과 무심코 나누는 대화. 제가 이상함을 느낀 것은 밤 10시가 넘었을 때였어요. 평소 같으면 남편이 돌아오는 시간 혹은 전화 한 통이 왔을 때였어요. 늦으니까 먼저 자고 있어. 라든지 밥은 아무리 늦게 먹어도 같이 먹기로 약속했었어요. 저는 딸에게 저녁을 먹일 때는 가볍게 끼니를 때우고 늦게까지 가족을 위해 일하는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유독 연락이 없어요. 일이 늦어지고 있는 줄 알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설마 사고라도 난 건 아니겠지? 불길한 생각이 들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도련님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도련님도 걱정이 되었는지 바로 집으로 달려와 주었어요. 도련님도 몇 번이나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여전히 연락이 안 된다고 해요. 그대로 아침까지 한숨도 자지 않고 기다렸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도련님은 큰 병원에서 약사를 하고 있으니 신원 미상의 부상자가 없는지 물어보겠다며 말하고 돌아갔어요. 졸린 데다가 머릿속이 뻐근한 느낌으로 경험해본 적 없는 긴장감이 제 몸을 휘감았어요. 하지만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을 준비해 딸을 보냈어요. 밤새 잠을 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은 맑게 뜨고 평소 하던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일 틈틈이 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남편의 회신은 전혀 없었어요. 도련님도 필사적으로 남편의 행방을 찾았지만 전혀 짐작이 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집에 독촉장이 잔뜩 왔어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금융회사에서 온 편지였어요.
착한 남편은 고객의 부탁에 외상을 받아줬고 그 결과 자재비 등으로 인해 빚을 내야 했고 상환이 지체되면서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날아오는 독촉장과 지불을 독촉하는 전화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어쨌든 수중에 있는 금전적인 것들을 모아 하루살이 생활하는 매일이었는데 한 달쯤 지나자 빚의 총액이 보였고 그 액수에 아연실색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이었기에 도련님에게 딸을 돌봐달라고 하고 죽기 살기로 일했어요. 시부모님이 연로하신 탓에 남편의 실종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격이 컸는데 빚까지 이야기하면 더 큰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 도련님에게만 털어놓기로 했어요. 도련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힘든 나날이었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딸만이 제 삶의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제 노력과는 달리 늘어나는 이자율. 저는 점점 더 시급이 좋은 야간 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딸을 재우고 나면 도련님이 집에 머물러주고 그 사이에 저는 일을 하고 아침 일찍 돌아와서 딸을 학교에 보냈어요. 그렇다고 낮에 선잠을 잘 여유도 없이 다른 일을 하며 버텼어요. 처음에는 수면 부족으로 인해 힘들기도 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날도 나른한 몸과 싸우며 멍한 머리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 기억은 끊겨버렸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들리는 것은 도련님과 딸의 울음소리였어요. 제가 필사적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불렀지만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커질 뿐이었어요.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얼굴에 붙어있는 붕대를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어둠은 언제까지나 계속되어 어쩔 수 없었어요. 제발 이 붕대 좀 떼줘. 우리 딸 보고 싶다고. 빨리 좀 떼내줘. 제가 말할 때마다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제가 붕대를 떼어내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을 때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얌전하게 말하는 목소리는 들은 적이 없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방에서 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제가 실명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제가 사고를 당하던 날 저를 덮친 것은 큰 트럭이었어요. 차도 반대편에는 민가 담벼락이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저를 발견한 트럭 운전자는 부딪힐 뻔한 순간 핸들을 꺾었고 제 몸은 트럭과 함께 담벼락을 들이받았어요. 다행히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몸이 짓눌리지 않아 목숨은 건졌지만 대신 무너진 블록에 얼굴을 세게 부딪혀서 안구를 다쳐 시력을 잃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여러 번 확인한 후 절망에 빠졌어요. 남편과 연락도 되지 않는 지금 딸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평생 걸려도 갚을 수 없을 것 같은 빚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올 리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새 곁에 있던 도련님이 말을 걸었어요. 형수님,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대신해 도련님이 모든 것을 다 해줬어요. 먼저 시부모님께 모든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했어요. 그리고 딸을 돌봐주며 제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어요. 도련님은 자신을 희생하고 저와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딸도 의지해야 할 제가 이렇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지만 도련님 덕분에 올곧은 아이로 자랄 수 있었어요. 저도 어둠의 세계에 무사히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고 도련님의 권유로 안마사 학교에 다니기 시작해 멋지게 자격증을 딸 수 있었어요. 그 학비도 절차도 그 사이 딸을 돌보는 것도 시부모님이 함께 도와주었고 미안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주셨어요. 아마 자기 형이 한 일로 인해 우리가 불행의 늪에 빠져있는 걸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성실한 도련님이라 가능한 일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보답조차 할 수 없어서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실종된 지 10여 년이 지났고
저도 안마사로서 경험을 쌓아 혼자서 시술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게다가 저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제가 살아온 삶의 치열함 때문인지 시술 중 손님이 무심코 던진 상담에 대해 속이 뻥 뚫리는 답을 내준다는 소문이 나며 제 시술은 1년 후까지 예약이 꽉 찰 정도였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저를 걱정해 주시는 사장님이 집 근처에서 개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이미 성인이 가까워졌지만 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저는 바로 사장님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어요. 이런 몸이 되어서도 제 가게를 가질 수 있었어요. 정말 기쁜 일이었지만 언제까지나 기뻐할 수는 없었어요. 경영자가 된 이상 가게를 얼른 안정권에 올려서 딸에게 생활비를 충분히 주고 싶었어요. 이를 위해서는 직원으로 월급을 받던 시절의 편안함은 버려야 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한 만큼 조금 있던 저축을 활용해 효과적인 홍보를 하려고 딸도 열심히 노력해 주었어요. 그리고 딸은 자신은 하고 싶은 일이 없으니 제 가게에서 매니저를 하겠다고 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저에게는 최고의 제안이었지만 딸의 인생에 저라는 족쇄를 채워버리는 것 같아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딸은 엄마, 나는 일심동체잖아. 라고 웃어줬어요. 이렇게까지 딸이 마음먹었다면 나도 마음을 먹어야지. 고마워. 라고 말하며 딸을 인생의 동반자로 끌어안았어요. 그 후로 폭풍 같은 나날이 이어졌고 딸은 가게 인테리어와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을 다녔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저는 가게에서 필사적으로 영업 전화를 걸었어요. 리모델링 중인 가게 안에서 점자나 인터넷 음성 검색에 의존해 전화를 거는 나날이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믿고 찾아와 주셨던 고객님들과는 달리 전화를 받아주시는 분은 모르는 사람들 뿐이었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도 없었어요.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게 오픈 날이 되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도 냄새를 맡으면 많은 꽃이 장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딸도 도련님도 도와주러 왔지만 조금은 긴장한 듯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픈 시간은 오전 10시. 조금 있으면 첫 손님이 올 예정입니다. 어서 오세요. 딸이 차분한 목소리로 맞이했어요. 하지만 고객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만이 공기의 움직임으로 전해져 왔어요. 눈앞에 시술용 침대에 누워있는 고객의 모습을 느끼며 저는 인사를 건넸지만 역시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술을 시작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신뢰의 말을 건네고 시술을 하기 위해 상대방의 몸을 만졌어요. 어디서부터 시술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파하는 어깨 부위를 만졌을 때 고객님이 매우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과로등으로 인한 어깨의 긴장이 아니라 정신적인 긴장으로 보여 우선은 긴장을 풀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가게를 오픈하면서 딸이 어떤 영업을 했는지, 도련님이 어떤 도움을 줬는지 모든 게 고생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서 웃음으로 느껴지도록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고객님의 어깨가 조금씩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혹시 울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인할 수 없었어요. 눈치채지 못한 척하고 등을 쓰다듬으며 뭉친 근육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팔부터 시작해 손끝까지 가보니 처음으로 뭉친 부위가 느껴졌어요. 일 때문에 손을 많이 쓰시나 봐요. 열심히 일한 손이시네요. 그러자 고객님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라고 말했을 뿐인데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방 안의 바람이 조금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어요. 엄마, 어느새 딸이 시술실에 들어와 있었어요. 딸을 다시 내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고객님이 아니야. 내 생각해서 지금까지 조용히 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 정말 미안해. 라고 제가 그동안 듣고 싶었던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에요. 저는 머릿속을 정리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 목소리는 비록 나이가 들긴 했지만 분명 남편의 목소리임은 틀림없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남편이 왜 오늘 제 앞에 나타난 것일까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딸이 입을 열었어요. 사실 이 가게의 인테리어는 아빠가 해줬어요. 뭐?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돼.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딸이 설명해 주었어요. 딸이 알려준 바에 따르면 이 가게의 인테리어를 위해 드나들던 업체 직원 중에 남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딸과 남편은 처음에는 서로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다가 인테리어 중 가게 안에 있던 저를 남편이 발견했고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남편의 정체를 딸이 알아채고 말을 걸었다고 해요. 남편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혼자 도망친 것을 후회하고 있었지만 남겨진 우리를 걱정하며 근처에서 숨어 살고 있었다네요. 처음에는 도련님도 시부모님도 화를 내며 남편을 나무랐지만 딸의 설득으로 화해를 하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가게 오픈 전에 충격을 받지 않게 하려는 모두의 배려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숨겼다고 해요. 그 이유는 왠지 저는 숨기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뻔뻔했다고 하네요. 저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고 이렇게 큰일을 당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사라지기 전에 남편은 항상 우리를 생각해주는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빚이 늘어나 일시적으로 도망가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고 도망갔다고 해서 저는 남편을 탓할 마음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집을 나갔던 그날처럼 다녀왔어 라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돌아와도 저는 받아들일 생각이었어요. 그만큼 저는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것이 지금 제 앞에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재회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말없이 울고만 있는 우리들. 무감각해진 듯한 딸이 입을 열고 남편에게 들었던 그날부터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실종된 후 전국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가족에게 빚을 지게 한 것에 대해 계속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증거로 자신이 일해서 번 월급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날그날의 식사 등 생활비를 아껴서 살았다고 해요. 심지어는 빵 하나로 며칠을 보낸 적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궁핍하게 살 거면 차라리 돌아오면 좋았을 텐데 라고 제가 무심코 말하자 그럴 걸 그랬어 라고 남편이 말했어요. 말하지 않은 것은 남편의 너무 고지식한 성격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남편답다고 생각하면서도 미워할 수 없었던 제 마음. 이혼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어디선가 남편과 다시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딸과 도련님은 알고 있는 것 같아 조금 부끄러웠어요.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돈을 모아두셨다고 해요. 그 돈으로 이 가게를 인테리어 했어요. 그동안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엄마. 딸아이의 말에 저는 허허 웃으며 그동안의 일이 떠올랐어요. 견적에 관해 물어봐도 어물쩍 넘어간 건 남편이 비용을 낸다는 사실을 숨겨야 했기 때문일 거예요. 가게를 오픈하는 것만으로도 긴장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남편과 재회하게 돼서 제 마음과 머리가 터질 듯이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부드러운 손이 제 머리를 감싸며 온몸을 부드럽게 안아주었어요. 오랫동안 찾았던 그 부드러움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이제 혼자 힘내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어요. 남편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곁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10년 넘게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그동안의 일을 청산이라도 하듯 성실하게 일했고 저와 딸을 잘 보살피고 챙겨주었어요. 또한 도련님과 시부모님께도 정말 정성을 다했어요.
세상에는 한 번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별을 택하는 부부들도 많다는 사연을 많이 접했어요. 저도 그런 선택을 했다면 좀 더 쉽게 인생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버릴 수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남편과 재회한 지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제 눈이 색을 잃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잃지 않았던 시절보다 칠흑 같은 세상에 있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